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갑 공천 문제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셀프 제명 소식과 통합 이후 첫 의원총회를 개최한 미래통합당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공천 경쟁이 조국 대 반조국의 대결 구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금태섭 의원에 맞서 조국 백서의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조국 수호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금태섭 의원과 허구적인 조국 수호 프레임을 이용하지 말라는 김 변호사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대전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쟁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차재원 교수님. 예, 우리 이 기시감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번 본 듯한 느낌? 네. 이걸 뭐 이제 영어로는 데자비라기도 하는데 그렇죠. 저는 좀 뭐 4년 전 상황을 좀 떠올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지금 아마 청년 정치의 당당한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쓴소리하는 비문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친문 세력들이 상당히 좀 찍어내려고 하는 양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4년 전 이 과거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진박 논란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떠올리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 그대로 가면 이번 사태 자체는 민주당판 진박 논란이 될 네.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판 유승민 의원이 되는 셈이 될 수 있잖아요. 당시에도 여당이었고 이번에도 그렇죠. 여당에서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그렇죠. 발생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소리군요. 여당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만과 독선 네. 이러한 부분을 유권자들이 읽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당내에서도 김남국 변호사의 강서갑 도전에 대해서 좀 마뜩찮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까지 지금 공모가 마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 김남국 변호사가 지금 이 공모장을 아직까지 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종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 강서갑은 네. 정봉주 전 의원이 도전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또 관심을 모았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천 갈등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차재원 교수님의 지금 말씀 같은 흐름들이 민주당 내에도 있고 언론에도 많이 회자가 돼요. 근데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좀 봐요. 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당내 경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현역 의원이 있는 것이고 정치 신인으로 인재 영입이 된 인물이 난 저 지역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이 당 지도부와 공관위의 공감에 의해서 한번 붙여봅시다. 경선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략공천이 아닙니다. 네. 금태섭 의원 찍어내기라고 한다면 전략공천으로 현역을 아예 밀어내고 새로운 인물을 박았을 때 이거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유권자분들도 혼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경선 해보자가 뭐가 문제라고 지금 이걸 자객경천이다 혹은 저격공천이다. 공천 아니라니까요. 경선 신청이지. 그래서 이걸 좀 룰을 명확히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결과는 이제 그야말로 표심이 결정하는 겁니다. 당심과 민심으로 결정이 되겠죠. 룰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게 현역 의원이에요. 네, 조국 수호를 들고 나왔어요. 이건 누구하고 똑같냐면 지금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영입된 김용민 변호사가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그게 주광덕 의원 지역구예요. 주광덕 의원의 말과 금태섭 의원의 발언이 똑같아요. 조국 수호전이냐? 조국 대전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먼저 했습니다. 지금 누가 유권자가 조국 대전 여기서 하자고 그랬어요. 강서갑에서. 근데 이건 현역 의원이 먼저 꺼냈단 말이죠.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가 반론으로 네. 난 조국 수호에 관심이 없다. 내 관심은 검찰 개혁이다. 그런데 이 야당에서 공격적으로 꺼낼 만한 발언을 왜 민주당 현역 의원이 먼저 꺼내서 정치 신인을 프레임에 씌우느냐. 이 청년 김남국 변호사의 항변도 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될 거고요. 경선을 그럼 안 붙일 겁니까? 당 지도부는 왜 이거를 교통정리를 못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 지도부가 김 변호사가 과연 자력으로 강서갑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당내에서 누군가 저기서 한번 붙어보시오라고 가이드한 이 세력이 있다면 같이 책임져야지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고 모두 다 김남국 개인에게 문제를 덮어씌우고 있는 것인지 저는 당 지도부와 당내에 이 뭔가 공천을 결정할 세력이
이거 그러면서 어제는 오보가 나왔어요. 김남국 변호사 이번에 출마 안 시킨다. 아니 그럼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러한 혼란을.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전략 공천자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당내 경선을 하자는 건데 뭐 누구나 다 네. 신청을 해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누가 얘기를 꺼냈든 간에 현재 조국 대전이라고 하는 양상으로 비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맞습니다. 이에 대한 당내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국 대 반조국의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까요?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어제 그 박강원 의원이 받은 그러니까 지금 의원총회장에서 받은 네. 문자가 상당히 보도가 됐었는데요. 거기에 놓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다든 당의 오만함이 부른 필연적 참패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막 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최영일 평론가께서 상당히 어떻게 지금 뭐 당장 전략공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선하자는 건데 왜 그것도 안 되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최초에 이 공모했을 때 지금 이 강서갑에 도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원래 지금 공모는 다 한번 다 마감을 해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공모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지금 거기 공모하신 그 예비 후보자들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상당히 그 과거 전력 때문에 지금 이점 예비 후보자의 자격을 사실 얻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지금 추가적으로 공모를 하니까 왜 그 지역만 추가 공모를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당사자가 바로 금태섭 의원이었고 조국 사태 때 상당히 당에 선소리를 했고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된 이 지금 이 법안 투표에서 기권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했던 대로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회에 대해서 상당히 눈밖에 난 것이 아닐까? 네. 그렇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정치적 페널티를 가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가 바로 지금 박강원 의원이 받은 문자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결국 선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열성적인 지지층들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산토끼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을 어떻게 누가 잡느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태섭 의원을 찍어내기 양상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비치는 형국이라고 한다면 김남국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그토록 지금 강서갑에 출마해서 하고 싶어하는 게 뭐죠?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성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본인 스스로는 경선에서이라는 전투에서 이기고 정작 중요한 총선에서 지는 전쟁에서 지는 양상을 빚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남국 변호사가 한 번쯤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을 찍어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김남국 변호사를 내세운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서울 강서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총선 판세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 그런 예, 말씀이신 저는 그렇게 거죠? 봅니다. 네,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 차 교수님 말씀에 네. 동의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야당, 특히 보수 야당들이 뭐 분열했다가 4년 만에 총선을 앞두고 재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과거에 진보 진영이 더 분열이 많았어요. 이 지난 총선 때도 분당들도 있었고 탈당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집권 여당에 대해서 안정적이에요. 다만 그 스펙트럼이 워낙 넓은 거죠. 민주당 안에는 중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좀 굉장히 건강한 것이라고 봐요. 친금태섭도 있을 것이고요. 반금태섭도 있을 것이고요. 아까 뭐 친문이라고 딱 이제 차 교수님이 찍으셨지만 사실은 지지층 내에도 금태섭 의원 같은 소중한 소신파 존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있을 것이고 당에 위해가 된다. 전 그것도 좀 우려할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이현주 의원이 어디가 있냐는 겁니다. 조경태 의원은 어디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진영을 완전히 넘어서 다른 쪽에 가서 오히려 민주당의 저격수가 된 사례가 있어요. 금태섭 의원도 지금 경계선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금태섭 의원을 이번에 주력으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중도층의 표심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건 계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금태섭 의원에 대한 다양한 이런 입장들을 한번 경선에서 검증받는 거죠. 그래서 경선이 있는 거죠. 사실은 경선은 갈등의 과정이에요. 경제의 과정이고. 그런데 우리가 현역 프리미엄을 늘 이야기하는데 좀 복잡한 이제 그 경선의 과정, 추가 공모 과정이 있었던 것은 차 교수님이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정치 신인이 해봅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다가 조국소 얘기를 했고요. 이거 야당 프레임이고요. 또 하나는 더해서
김용민 전 후보자의 막말을 거론해요. 이건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보수 야당에서 들고 나올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이걸 야당은 거론도 하기 전에 당내에서 먼저 현역 의원이 거론한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좋다. 그럼 나에 대해서 우리 지지층들도 찬성 반대가 있는 걸 안다. 그럼 정치 신인이 경선하겠다고 나왔으니 선의의 경쟁을 해서 나도 네. 지역 민심에 또 이 당심을 한번 검증받아 보자. 그러면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너무 강한 금태섭 의원의 반발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조국 대 반조국의 그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지금의 상황. 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반기고 있을까요? 지금 재료를 던져주고 있는 네.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할 걸 당내에서 먼저 시작했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본선에 들어가서 본선 저 선거 기간이 한 2주여밖에 안 됩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이제 포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포탄들을 지금 야당에서 갖다 쓰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용민 신인, 정치 신인, 변호사와 맞짱을 떠야 하는 주광덕 의원이 내고 있는 얘기와 금태섭 의원이 당내에서 지금 경쟁 대상이 될지 말지 아직 이제 미지수인 김남국 변호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맥락이 같아요. 이런 부분에선 저는 지역 민심에 대한 정책을 김남국 예비 후보도 내야 할 것이고 또 이 금태섭 의원도 내야 할 것이고 이건 정책으로 표심을 갈라야 된다고 보지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단일 대우로 가야 하는데 지금 조국 대전 문제가 말이죠. 어차피 야당이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조국 얘기가 안 나올까요? 4.15 총선에서. 이건 보수 야당이 대대적으로 정권 심판론의 핵심으로 거론할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겨우 지역선거 하나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벌써 숨죽이고 후보를 날려버려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국 대전, 이 조국 3라운드가 네. 총선에서 시작될 것이고 민주당은 여기에 상당히 당당하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역설해야 될 판에 이 신인 후보 하나를 뭐랄까요 볼모로 잡는다. 지금 이런 모양새는 굉장히 좀 좀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어 보인다는 우려를 낳는 대목으로 봅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께서도 네.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된 네. 얘기들을 네. 보수 야당이 중요한 총선 재료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주 떡이 굴러왔다고 생각하지 네. 않을까요? 지금 뭐 민주당 차원에서의 그러한 부분들이 논란 자체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4년 전에 겪었던 그러한 상황 양상으로 비치고 있는 것은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어제 금태섭 의원이 김남국 변호사의 강서갑 그러니까 지금 공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짚고 넘어야 팩트가 분명한 것은 어제 금태섭 의원은 그럼 김남국 변호사와 경선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다 경선을 붙어서라도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가 갖고 올 수 있는 조국 프레임이라는 걸 자체를 내가 막아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뭐 자신의 도전을 그러니까 못 받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을 붙이지 말지는 당의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지금 이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했던 조국 프레임 자체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보수 야권에서 틀림없이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거라고 뻔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스스로가 그런 프레임에 빠질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유시민 그 작가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남국 변호사가 상당히 정치 신인이고 당당한 도전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강한 현역이 있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에 가서 붙는 것이 거의 정당한 도전이라고 보는 것이지 왜 이 지금 우리 당 초선이 있는 지역에 가서 붙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금태섭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청년이 도전을 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아주 다선 중진들이 있고 하는 지역에 가서 붙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신의 그러니까 연령이 20대 국회 평균 연령보다 낮다고 그래요. 그 어떻게 내한테 와서 청년 정치를 하겠다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물론 형식 논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던지는 도전의 메시지 자체가 유권자들이 읽기에는 곧대로 읽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 강서갑에 경선 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고 비례대표 의원 9명에 대해서 셀프 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손학규 대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정당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최영일 평론가님. 제가 지금 이 정치 평론을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가장 난감한 것이 손학규 대표의 입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이러시는지를 잘 모르겠다.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말씀은 하나하나가 맞아요. 자, 지금 바른미래당, 여기 원래 통합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사실은 다 과거 지난 총선의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당이었고요. 함께 당 동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연쇄 분열이 돼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4년 만에 돌아온 총선을 앞두고 뭉치자. 필요하죠. 좀 보수도 뭉치고 중도도 뭉치는 양상이에요. 심지어 중통합, 소통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필연적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결합하느냐, 화학적으로 결합하느냐, 또 어떤 메시지를 담느냐, 못 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표심이 결국은 유권자가 심판을 할 텐데 일단은 뭉치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다 된 밥에 손학규 대표가 제가 어제 놀란 건 왜? 그제였습니다. 네. 왜 추인을 보류했을까? 그 추인 보류의 이유가 두 가지예요. 도로 호남 신당으로 무슨 파괴력이 있겠는가 이번 총선에서. 그 푸념은 맞아요. 그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모여서 중진들이 그냥 밥그릇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보기에 청년 세대 영입을 해야 한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왜 진작 안 하셨냐 이거예요. 지금 총선 한 달 남았습니다. 네. 사실 3월 25일에는 본선 주자들이 라인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4월 15일 이전에 4월 10일부터 사전 투표기 때문에 사실상 총선은 두 달이 안 남은 겁니다. 당이 준비할 시간은 한 달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명제를 지금 던지면 전국의 이 지역구의 의원을 다 내기도 힘든 3당이 모여도 힘든 상황에서 또 안철수 없는 과거 4년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의 재결집에서 어게인도 기대하기 어렵다. 근데 그럼 이게 당대표가 자포자기했다면 빨리 당권 내려놓고 새로운 리더에게 미안하다. 네. 정책을 넘겨서. 하지만 총선에서 선전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권은 놓지 않고 당이 뭉치는 건 반대하고 그럼 이제 지금 시간도 없는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럼 저는 손학규 대표의 계획은 무엇일까? 중도지대 통합을 막기 위한 것일까? 하는 의문부를 던지게 되는데 정치 논리로 봤을 때 하나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손학규 대표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셀프 제명을 한 비례대표 의원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는데 네. 이것조차도 손학규 대표가 지금 막아서고 있거든요. 손학규 대표의 논리대로 징계위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셀프 제명은 인정할 수 없다거든요. 이 논리를 푸는데 또 며칠 몇 주 갈 겁니다. 이러면 제가 보기엔 중도 통합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셀프 제명을 해서 지금 안철수 이 대표가 다시 만드는 국민의당, 이 새로운 국민의당이죠. 혹은 지금 이제 이 미래통합당으로 갈 의원도 있고요. 중도지대에 있을 이제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아무도 못 움직이게 심지어 발까지 묶고 있다.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봅니다. 네, 차 교수님. 네. 앞서 조국 사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사태라고 불릴 만한 일들도 네.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한국 정치사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파란만장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이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보는 형태예요. 이 네. 셀프 제명이라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블랙 코미디죠. 상당히 좀 쓴웃음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른미래당이라는 당면과는 정반대의 지금 행태라는 거죠. 잘못된 가거당의 형태 아닌가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떠나고 나면 지금 4명 의원이 남는데 그 4명도 마음은 지금 떠나 있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당이다. 네. 과거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손학규 대표 혼자 남는 1인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뭐 앞서 뭐 손학규 대표가 왜 이렇게 지금 그 강한 고집을 보이실까? 나름대로 명분은 갖고 계세요. 미래세대의 교체를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겠다. 또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장제 대통령제라는 이 권력 구조를 깨고 제7공화국을 열겠다는 그러한 아주 신념이 강하잖아요. 또 한편으로 그분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저녁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만하시는 거 보면 그 저녁이 있는 삶이 다 같이 더불어서 저녁을 먹는 삶이 아니라 혼자 밥을 드시는 삶을 지금 추구하고 계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과연 혼밥으로서 무엇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인은 아마 지금 혼자 남아서라도 이 지금 상당히 좀 그 실용적 중도 정당을 내세우겠다고 이 주장을 하고 있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금 바른미래당의 형태가 아니고 아주 잘못된 이 구태의 모습으로 비친다고 한다면 새로운 자원들이 과연 손 대표하고 손을 잡고 뭔가를 도모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고 지금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위성 천리안 2비호가 발사체에서 분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국을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바른미래당 상황 그렇고요. 미래통합당 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곳 역시 이곳저곳에서 갈등 양상을 네, 보이고 네. 있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 이현주 의원을 부산에 전략 공천한다면 지역 표심이 분열될 네. 것이 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현주 의원이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아직도 막후 정치를 하려는 행태는 매우 심각한 구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네. 문제죠. 지금 미래통합당이 등장했고 형식적으로는 세 개의 당이 합당한 거예요. 자, 주축이 되는 가장 이제 의석수가 많은 자유한국당 여기에 원래 바른정당으로 쪼개져 나갔다가 네. 탄핵 때의 파장이었죠. 찬탄 반탄 탄핵 찬대 탄핵 반대 파들이 갈라졌죠.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사실 일기 복당파가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김무성계 의원들과 돌아왔고요. 이번에 김성태 의원 이제 불출마 선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유승민계 의원들만 안철수 전 대표와 결합하는 정치 실험을 했지만 그 결과는 2년 전에 잘못된 결론이었다. 우리가 바라던 신부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좀 어이없는 이야기를 남기고 결국은 다시 복당을 한 겁니다. 복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계 의원들은 또 이 구친박계 의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지금 이게 뭔가 화학적 결합으로서의 헌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은 게 아니죠. 헌집이 그대로 있는데 핑크색 페인트만 칠한 겁니다. 간판을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바꿔 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이 모임에서 신고식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듯한 이게 일기 복당파가 들어왔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럼 사과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고해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제도 분리해놓고 앞에 세워서 인사시키고 하는 이제 신고식의 모양새가 되면서 정병국 의원 등 상당히 불편한 기색이 노출이 됐고요. 심지어 유승민 의원과 계속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 이후에 보이질 않아요. 또 이제 지상욱 의원 같은 분도 불참했어요. 그럼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은 결합이 되지 않았다. 부득이하게 총선을 앞두고 통합의 모양새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연출의 관점에서 몸을 담갔지만 네. 사실 마음은 오지 않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와중에 전진당, 사실은 이현주 의원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무소속으로 심지어 본인이 이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라는 이 의석 한 석의 당을 만들어서 대표가 됐죠. 당의 형식으로 참여했는데 출마 혼자 하는 겁니다. 전진당 계열로는. 그런데 영도를 이미 찍고 있고 영도에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있었던 김무성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고 근데 어찌 보면은 구현역 의원과 새로 도전하려는 같은 당 의원 사이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금태섭, 김남국 이야기를 처음에 했지만 네. 그보다 훨씬 심한 공천 갈등이죠. 공천에 개입하지 마시오. 전임 의원입니다. 그 자신이 원하는 지역구에 또는 새로 합당을 해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의원인데 전략 공천하지 마라. 그럼 이 격돌은 이게 안 풀리면 내부에서 공천이 꼬이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그렇게 핑크빛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통합 이후 출범 이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어제 총장에서 벌어졌던 그런 상황 자체를 본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은 통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통합이라고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읽기는 특히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은 아마 흡수라고 읽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말 그대로 본인들이 주인이니까 지금 새로 오신 최보수당 계열 의원들 우리한테 인사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배국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반발은 아주 태생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새 집을 지었지만 지금 당 지도부는 그 자유한국당은 지도부를 그대로 갖고 간데 네. 다른 새보수당이나 전진당은 다 그 지금 지도 체제를 다 내려놓고 그게 흡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이 신당의 가장 중요한 지분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용호 공관위원장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형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사까지 하라고 하면 지금 다 거의 소수 정당 출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이 통합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분들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상당수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새 보수당이 아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이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리모델링에 불과하네. 이래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가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결국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얼마 많은 인적 쇄신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정책 비전 부분에 있어서 진짜 국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참신하고 아주 개혁적인 이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 새로운 보수당의 네. 당원들, 구성원들도 자유한국당에 흡수 통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래서 네. 유승민 의원도 미래통합당 전면에 나서지 네.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십니까? 불출마의 변과 네. 함께 이야기한 것은 자 우리 새로운 보수당의 사람들을 좀 잘 대우해 주십시오. 잘 대우해 주십시오가 뭐 지분 달라는 게 아니고 그때 명확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개혁 보수의 길로 가달라.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통합의 3대 원칙 처음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 저는 안 건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거론도 안 됐습니다. 그냥 물음표를 찍고요. 개혁 보수로 갈 것인가. 이건 앞으로 지켜볼 문제인데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인물들이 그대로예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대표 사장님 방은 그냥 황교안 대표 그대로고요. 공관위원장도 김영호 위원장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도 그대로인데 의자 4개 더 놓고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이준석 원래 박근혜 키즈로 불렸던 새누리당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준석 이 위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3번을 영입한 거예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영입을 했고요. 네. 또 지난 총선에서 한 번 인재 영입으로 김무성 의원이 소개하는 자리를 만든 6명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또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 3번 영입되니 새로운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리모델링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까? 저는 그 빨간색 건물의 외벽을 분홍색 페인트만 급하게 칠하고 간판만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바꾸었다. 주방장도 그대로고요. 사장님도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새로움이 없다. 그럼 이것을 유승민계 의원들은 이미 다 간파했고 지금은 마지못해 백기투항은 했으나 자력으로 새로운 보수당으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백기투항은 했으나 사실은 암울한 상황으로 기대감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앞으로 어떤 거취를 하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을 둘러싼 또 경선 과정에서 논란도 또 진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에 대한 후폭풍도 거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